아가, 서준아, 할머니야. 양육비로 매달 1,000만 원씩 보냈는데 내 손주가 거지 꼴이 되어서 왜 이런 시장통에 불쌍한 모습으로 있는 거지? 세상에는 믿음이 독이 되는 순간들이 있다. 67세 박영희에게 그 순간은 시장 골목에서 찾아왔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홀로 남은 그녀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돈보다 소중한 건 손주였다. 며느리에게 매달 1,0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며 믿고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허름한 옷에 맨발로 거리를 헤매던 손주의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굶주린 얼굴, 상처투성이 몸, 그리고 할머니를 보고도 숨어버리는 두려움까지. 영희의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느리의 배신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 그리고 영희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가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곳이 어딘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늘 행복하시길 기도할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박영희입니다. 올해 67이죠. 아들을 잃고 나서 하루하루가 정말 길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부터 먹먹해집니다. 우리 민수가 떠난 지 2년이 흘렸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 아이가 29의 나이에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교통사고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순간에 모든 걸 앗아가 버리니까 말이에요. 민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죠. 부동산 몇 채 임대 주면서 생활비는 넉넉했거든요. 민수도 착한 아이였고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손주까지 낳아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서준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예뻤어요. 민수를 꼭 닮아서 눈웃음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제가 서준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안아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랬죠. 그런데 민수가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 며느리 소영이가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도 슬프지만 저보다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때 소영이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서준이랑 친정으로 가서 지낼게요. 어머니께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야, 뭔 소리를 하니. 우리가 가족인데 무슨 패야. 여기서 같이 살자. 하지만 소영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정말 혼자 있고 싶어요. 남편 없는 이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마음도 이해가 됐죠. 아들을 잃은 저도 이렇게 힘든데 남편을 잃은 며느리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 대신 서준이만큼은 잘 부탁해. 소영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서준이는 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믿었어요. 어떻게 어미가 자식을 제대로 안 키우겠어요. 게다가 서준이는 민수의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소영이가 서준이를 데리고 떠난 후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전에는 서준이 웃음소리, 우는 소리로 시끄러웠는데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하니까 더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서준이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민수는 떠났지만 서준이가 있으니까 완전히 혼자는 아니잖아요. 그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죠. 한 달 후 소영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서준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제 손주인데 말이에요. 얼마나 필요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까지 하면 그 정도 들어요. 1,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좀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손주 키우는 돈인데 아까울 게 뭐 있어요. 부동산 임대료로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 충분히 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알겠어. 매달 보내줄게. 그때부터 매달 1,00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소영이가 고맙다고 연락도 자주 하고 서준이 사진도 보내줬어요. 서준이가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옆집 김 아줌마가 먼저 말을 꺼냈죠. 영희야, 며느리한테 그렇게 많은 돈 보내는 거 맞아? 요즘 세상이 어떤데? 뭔 소리야? 내 손주 키우는 돈인데. 그래도 말이야. 1,000만 원이 적은 돈이야? 게다가 며느리가 재혼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거야? 김 아줌마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소영이를 믿고 싶었어요. 소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민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이 밥 먹여주냐? 젊은 여자가 혼자 아이 키우기 얼마나 힘든데 재혼 생각 안 할 수가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준이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아이만큼은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마트에서 만난 이웃박 아줌마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영희 씨, 며느리 소식은 어때? 잘 지내고 있어. 가끔 연락 와. 그래도 조심해야 돼.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음 변하는 거 금세야. 특히 돈 문제는 더 그렇고. 내가 뭘 조심해. 내 손주 키우는 돈인데. 손주는 손주지만 법적으로는 며느리 아이잖아. 며느리가 마음 바뀌면 어떻게 할 거야? 박 아줌마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소영이를 믿고 싶었어요.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변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영이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준이 사진을 보내주고 안부를 물어봤는데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 않았어요. 받아도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죠. 어머니, 서준이 키우느라 너무 바빠요. 죄송해요. 괜찮아. 서준이 잘 지내고 있지?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그리고는 금방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말 육아 때문에 바쁜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서준이 생각이 났어요. 잘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할머니 생각은 하고 있을까? 민수 영정 앞에서 매일 기도했어요. 민수야, 서준이만큼은 잘 자라게 해달라. 할머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아들도 잃고 손주도 볼 수 없으니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서준이는 우리 집 마지막 핏줄이에요. 그 아이만큼은 제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멀리 있어도 제가 보내는 돈으로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매달 1,000만 원씩 보내는 게 아깝지 않았어요. 서준이가 잘 지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거든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제가 보낸 돈이 정말 서준이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는지 말이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소영이와의 연락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서준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뜸해졌죠.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일이 많아졌어요. 받아도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귀찮아하는 느낌이랄까요? 어머니, 죄송해요. 서준이 키우느라 정말 바빠서요. 괜찮아. 그런데 서준이는 어때?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어? 아, 네.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사진은 오지 않았어요. 며칠 기다려도, 일주일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죠. 문자를 보내면 늘 똑같은 답변만 왔어요. 아이 키우느라 바빠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처음에는 정말 육아 때문에 바쁜 건가 보다 생각했어요. 어린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거든요. 민수 어릴 때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시어머니한테 한 달에 한 번 안부 인사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제가 매달 1,000만 원씩 보내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옆집 김아줌마가 또 걱정스럽다는 말을 했어요. 영희야, 며느리 소식 어때? 연락이 좀 뜸해졌어.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조심하라고. 그래도 서준이는 잘 키우고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확인해 본 적이라도 있어? 김아줌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소영이 말만 믿고 있었지, 실제로 서준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영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역시나 받지 않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어요. 소영아, 서준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주소 좀 알려줄래? 놀러 가고 싶어. 한참 후에 답이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은 좀 어려워요. 서준이가 감기에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아요. 감기에 걸렸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됐어요. 그럼 병원은 갔어? 약은 먹이고 있고? 네, 다 하고 있어요. 곧 나을 거예요. 주소만 알려줘. 내가 가서 간병이라도 도와줄게.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가 오시면 감기 옮을 수도 있어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손주가 아픈데 할머니가 와서 돌봐주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주소를 물어봤지만 소영이는 계속 핑계를 댔어요. 이사를 준비 중이라느니,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느니, 서준이가 낯가림이 심해졌다느니, 하나같이 변명 같았어요. 결국 저는 예전에 알고 있던 소영이 주소지로 찾아가 봤어요. 아들이 살아있을 때 한두 번 가본 적이 있는 원룸이었거든요. 하지만 가보니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부동산에 물어보니 반년 전에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새 주소는 모르세요? 죄송해요. 그런 건 알려드릴 수 없어요. 당연한 말이었지만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동사무소에도 가봤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가족이라고 해도 며느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소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 손주인데. 죄송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님과 손잡은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니요. 제가 낳은 아들의 아이인데 말이에요. 경찰서에도 가봤어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실종 신고를 하시려면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며느리분께서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실종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주소도 모르고 연락도 잘 안 되는데요.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시잖아요. 문자 답은 온다고 하셨으니까요.
어디를 가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법을 들먹이며 안 된다고만 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한숨만 나왔어요. 이렇게 막막할 줄 몰랐어요. 손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잘 지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니요. 그날 밤 민수 방에 들어갔어요. 아직도 그대로 놔둔 방이었거든요. 책상 위에 서준이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돌 때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그때 서준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지금 서준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많이 컸을 텐데 말도 제법 할 나이가 됐을 텐데 말이에요. 핸드폰에 저장된 서준이 동영상을 꺼내봤어요. 생후 10개월쯤 되었을 때 찍은 영상이었어요. 서준이가 까르르 웃으면서 손뼉을 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영상을 보면서 또 울었어요. 그때는 매일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예전 영상으로만 볼 수 있다니요.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준이 생각만 계속 났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자고 있을까? 할머니 생각은 하고 있을까? 소영이한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소영아, 정말 부탁이야. 서준이 사진 하나만 보내줘.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답이 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서준이가 요즘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또 핑계였어요. 아이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한다니 말이 되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서준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소영이가 아무리 연락을 안 해도 제가 보내는 돈으로 서준이만큼은 잘 키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예감이 계속 들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요. 그래도 설마 며느리가 손주를 제대로 안 키울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이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틀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그때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몇 달을 보냈어요. 소영이와의 연락은 거의 끊긴 상태였고 서준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죠. 매달 1,000만 원은 계속 보내고 있었지만 정말 서준이를 위해 쓰이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갔어요. 동네 전통시장에 가면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지거든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시간도 가고요. 시장 어느 골목에서였어요. 야채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아이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가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거든요. 옷은 때가 타서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였고 발에는 신발도 없이 맨발이었어요. 머리카락은 엉클어져 있고 얼굴과 손은 더러워져 있었죠. 처음에는 어느 집 아이일까? 부모는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아이를 저런 모습으로 내버려 두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그 눈이었어요. 그 눈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눈이었거든요. 서준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했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얼굴은 야위고 더러워졌어도 그 눈만은 분명히 우리 서준이 눈이었어요. 아이는 깜짝 놀라면서 일어섰어요. 그러더니 벽 쪽으로 움츠려 들었죠. 서준아, 서준이 맞지? 할머니야. 제가 다가가려고 하니까 아이가 더 뒤로 물러났어요. 마치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명히 우리 서준이가 맞는데 왜 저를 피하는 거죠? 왜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거죠? 서준아, 할머니야. 할머니 몰라. 아이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혼날까봐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정말 끔찍했어요. 얼굴은 말라서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고 팔다리도 너무 가늘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죠. 옷은 여기저기 찢어져 있었고 몸에는 멍자국과 상처가 여러 개 보였어요. 특히 팔에 있는 상처들이 눈에 띄었어요. 서준아, 왜 이런 모습이야? 엄마는 어디 있어? 제가 물어보니까 아이가 더 움츠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엄마는 집에 없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가늘고 떨리던지요. 예전에 들었던 서준이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럼 누구랑 있어? 혼자 있는 거야? 아저씨랑. 엄마랑 같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저씨라는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소영이가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다는 말인가요? 서준아, 할머니가 왜 오면 안 돼?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 만나면 안 된다고.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며느리가 서준이한테 저를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서준아, 할머니 기억나지? 예전에 할머니 집에서 놀았잖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죠. 할머니, 왜 이제 왔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왜 이제 왔냐고요? 제가 찾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제가 소영이만 믿고 있어서 서준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건가요? 서준아, 할머니가 몰랐어. 너를 찾고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몰랐어. 엄마가 할머니는 안 온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소영이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아이한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죠? 서준아, 할머니가 너를 데리고 갈게. 할머니 집에서 살자.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엄마가 화낼 거예요. 괜찮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때 멀리서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아, 서준이 어디 갔어? 여자 목소리였는데 소영이 목소리 같았어요. 서준이는 그 소리를 듣더니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이 됐어요. 안 돼요. 엄마가 와요. 그러더니 제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서준아, 기다려. 저는 황급히 아이를 따라갔어요. 하지만 서준이는 사람들 사이로 쏜살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서준아, 제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시장 곳곳을 뒤져봤지만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손주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그런 끔찍한 모습으로 있다니요. 굶주린 얼굴, 더러워진 옷, 상처투성이 몸, 그리고 저를 무서워하는 눈빛까지 모든 게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매달 1,000만 원씩 보낸 돈은 대체 어디로 간 거죠? 서준이를 위해 보낸 그 돈이 정말 서준이한테 쓰였다면 아이가 저런 모습일 리 없잖아요. 벤치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왜 진작 확인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왜 소영이만 믿고 있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게 있었어요. 서준이의 그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특히 할머니, 왜 이제 왔어요? 라고 했던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서준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따뜻한 곳에서 자고 있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소영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보낸 돈을 서준이한테 쓰지 않고 있다는 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하면 서준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소영이의 배신이 얼마나 깊고 치밀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이에요. 서준이를 시장에서 만나고 난 후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그 아이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어떻게 제 손주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그래서 사립탐정사무소에 가봤어요. 며느리 주소를 찾고 싶은데요. 성함이랑 생년월일 아세요? 네, 압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주소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곳에서 멀지 않은 반지하 주택이었어요. 탐정은 한 가지 더 알려줬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남자가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 신용불량자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서준이 말이 맞았던 거예요. 소영이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던 거죠. 주소를 받고 바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어요. 찾아간 집은 정말 초라했어요. 반지하라서 습기가 차 보였고 대문도 녹이 슬어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서준이가 살고 있다니요.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후에 소영이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소영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얼굴도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고 화장기도 없어서 초췌해 보였어요. 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서준이는 어디 있어? 서준이요? 지금 잠들어 있어요. 그때 집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소영아, 누구야? 아, 시어머니세요. 남자가 나왔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술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인상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안녕하세요. 남자는 건성으로 인사하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영아, 내가 들어가서 서준이 좀 볼 수 있을까? 어머니, 정말 잠들어 있어서요. 깨우면 안 돼요. 하지만 저는 들어갔어요. 집안은 정말 엉망이었어요. 술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쓰레기도 치우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곰팡이 냄새와 술 냄새가 섞여서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서준이는 어디 있어? 저기, 안방에 있어요. 안방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 깔려 있고 그 위에 서준이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어요. 시장에서 봤을 때보다도 더 야위어 보였어요. 이불도 더러웠고 방 전체가 곰팡이 냄새였어요. 서준아. 제가 부르니까 아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응, 할머니야.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서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죠. 서준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때 소영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서준이 깨우시면 안 돼요. 지금 아파서 쉬고 있는 거예요. 아파? 뭐가 아픈데? 감기 걸렸어요. 하지만 서준이 모습을 보니까 감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소영아, 서준이한테 밥은 제대로 먹이고 있니? 당연히 먹이고 있죠. 그럼 왜 이렇게 말랐어? 원래 마른 체질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서준이는 어릴 때 통통했거든요. 그때 거실에서 남자가 소리쳤어요. 소영아, 어서 와. 게임 시작한다고. 소영이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좀 바빠서요. 뭐가 바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소영이는 대답하지 않고 저를 밖으로 끌어냈어요. 거실로 나가니까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까 포커 게임이었어요. 이게 뭐야? 아, 그냥 게임이에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돈을 걸고 하는 게임이었어요. 도박이었던 거죠. 너 지금 도박하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때 남자가 뒤돌아보면서 말했어요. 뭔 재미야? 돈 따려고 하는 거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영아, 내가 보낸 돈으로 도박을 한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서준이는 저런 모습인데 너희는 여기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소영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가 뭘 아세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힘들면 더 잘 돌봐야지. 왜 이런 짓을 해? 그때 남자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뭔데 우리 사생활에 간섭해요? 사생활? 내 손주가 굶고 있는데 무슨 사생활이야. 굶기긴 뭘 굶겨요. 밥 다 해줬어요. 소영이가 변명했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저렇게 말랐어? 애가 원래 좀 힘들게 살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뭐라고? 애가 힘들게 살면 단단해진다고? 맞아요. 요즘 애들이 너무 나약하잖아요. 좀 고생해야 강해져요. 믿을 수 없었어요. 자기 아이를 그렇게 생각하다니요. 너 정신이 있니? 서준이가 내 아들이야. 제 아들이니까 제가 알아서 키워요.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매달 1,000만 원씩 보내주고 있는데? 그러자 소영이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 돈 어머니가 주고 싶어서 준 거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정말 뻔뻔했어요. 처음에 분명히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요. 그럼 이제부터 안 보낼게. 대신 서준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안 돼요. 서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럼 제대로 키워. 이게 제대로 키우는 거야?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소영이는 오히려 비웃었어요. 어머니, 법적으로 서준이는 제 아이예요. 어머니가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법적으로는 정말 어쩔 수 없다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키울 거야? 저희 방식이에요. 간섭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제가 보낸 돈으로 도박을 하면서 서준이는 굶기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 믿음이 발목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작 확인했다면 서준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요. 며느리 집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서준이의 그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이대로 둘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해야 했어요. 다시 소영이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소영아, 서준이 일 때문에 얘기 좀 하자.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 아니야. 서준이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 그래. 괜찮다고 했잖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이가 그렇게 말랐는데. 소영이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긴 뭘 잘 지내. 서준이 당장 내가 데려갈 거야. 안 돼요. 절대 안 줘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직접 가서 서준이를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영이 집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두드리니까 남자가 나왔어요.
뭐예요? 이른 아침부터. 서준이 어디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소영이도 없고. 언제 나갔어요? 어젯밤에 나간 것 같은데. 저도 술 마시고 잤거든요. 술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아침부터 술을 마신 건지 아니면 어제 술이 아직 안 깬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서준이도 같이 나간 거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니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소영이 집 주변을 맴돌았어요. 혹시 돌아올까 해서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시장에서 다시 서준이를 만났어요. 이번에는 채소 가게 뒤편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서준아. 아이는 저를 보더니 또 도망가려고 했어요. 서준아, 기다려. 할머니야. 이번에는 놓칠 수 없었어요. 재빨리 아이를 붙잡았어요. 서준아, 할머니랑 같이 가자. 안 돼요. 엄마가 화낼 거예요.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진짜 못 가요. 엄마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엄마가 뭐라고 했어? 할머니 따라가면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고 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소영이가 아이한테 그런 무서운 말을 했다니요. 그런 소리 말도 안 돼.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저는 서준이 손을 잡고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면서 저항했어요.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소영이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서준이 데려가는 거야. 안 돼요. 내 아이 놔주세요. 소영이는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유괴범 신고하려고요. 뭐라고? 유괴범? 네, 제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믿을 수 없었어요. 자기 시어머니를 유괴범이라고 신고하다니요. 소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아이 데려가려고. 남의 아이? 내 손주야. 법적으로는 제 아이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도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기 할머니가 아이 데려가려고 한다는데? 아이 엄마가 싫다는데 왜 억지로?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인 것처럼 보고 있었어요. 곧 경찰이 왔어요. 경찰관 2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신고 들고 왔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소영이가 먼저 말했어요. 저 사람이 제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려고 해요. 할머니세요? 시어머니예요. 근데 제가 싫다는데 억지로 데려가려고 해서요. 경찰관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제 손주예요. 며느리가 제대로 안 키워서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가 싫다고 하면 안 되죠. 부모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를 저렇게 방치해 놓고. 경찰관이 서준이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아이 상태가 정말 안 좋았거든요. 아이 상태가 좀. 그러자 소영이가 재빨리 말했어요. 감기 걸려서 그래요. 지금 병원에 데려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빨리 병원에 가세요. 경찰관은 소영이 말을 믿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일단 아이는 엄마가 데려가는 게 맞습니다. 안 돼요. 저 사람이 아이를 학대하고 있어요. 학대요? 증거가 있으세요? 보세요. 아이가 저렇게 말랐잖아요. 그것만으로는 학대라고 할 수 없어요. 아이가 원래 마른 체질일 수도 있고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경찰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어르신, 법적으로는 친권자가 우선이에요. 할머니께서는 법적 권리가 없으시거든요. 법적 권리?
내 손주인데 무슨 법적 권리가 없어요? 손자라고 해도 직계가 아니라서요. 부모의 동의 없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 손주인데 법적 권리가 없다니요. 소영이가 서준이 손을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가자, 서준아. 서준이는 저를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 목소리가 얼마나 처절하던지요. 아이도 할머니랑 가고 싶어 했어요. 서준아. 저는 다시 아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이 막았어요. 어르신, 안 됩니다. 이러시면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할 수 있어요. 강제추행? 내 손주인데? 법적으로는 남의 아이예요. 소영이는 서준이를 끌고 가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는 우리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면 정말 고소할 거예요. 서준이는 계속 뒤돌아보면서 울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그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어르신, 이해하시겠지만 저희도 법대로 해야 해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세요. 경찰차가 떠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준이가 울부짖던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의 눈빛으로 저를 봤지만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 보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를 구해내지 못한다니요. 법이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어요. 친권과 양육권, 법적 권리라는 말들 앞에서 할머니의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서준이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니요. 그날 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서준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법도 경찰도 도와주지 않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서준이를 포기하면 정말 끝이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정말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법률상담소에 가봤어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변호사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서준이가 어떤 상태인지, 며느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죠. 상황은 이해했는데요. 일단 아동학대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시면 돼요. 그럼 조사관이 나가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럼 서준이를 데려올 수 있어요? 그건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죠. 실제로 학대가 확인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변호사님이 덧붙인 말이 걱정됐어요. 다만 증거가 중요해요. 단순히 아이가 말랐다는 것만으로는 학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증거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사진이나 영상 아니면 목격자 진술 같은 것들이요. 객관적으로 학대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해요. 그럼 제가 본 걸로는 안 되나요? 할머니 말씀만으로는 부족해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진술이라서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직접 본 것도 증거가 안 된다니요. 법률상담소를 나와서 바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어요. 신고는 접수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본 걸로는 안 되나요? 아이가 정말 말랐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어요. 실제 조사에서는 의료진의 진단이나 사진 자료 같은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신고는 해드릴 테니까 조사관이 나가볼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분이 협조를 안 하시면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결국 신고는 했지만 마음이 불안했어요. 소영이가 협조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현장 조사를 갔었는데요.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고요? 네, 며칠 동안 가봤는데 계속 없더라고요. 이웃에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이사 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사를 간 거였어요. 제가 신고한 걸 알고 도망간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새 주소는 찾을 수 있나요? 저희가 찾아보긴 하겠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찾아도 실제 학대가 확인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요. 또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동사무소에 갔어요. 혹시 다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손자분을 직접 양육하시게 되면 조손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서준이를 데려와야 하는 거네요? 네, 실제로 양육하셔야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게 뭐예요? 법원에 할머니가 양육하는 게 아이에게 더 좋다는 걸 입증해서 양육권을 바꿔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글쎄요, 쉽지 않을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또 복잡한 절차였어요. 게다가 성공 가능성도 낮다니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해 봤어요. 김 아줌마한테 하소연했어요. 김 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고, 영희야. 그냥 포기해. 포기요? 응, 이미 다 해본 거 아니야. 경찰도 가고, 법률 상담도 받고, 그래도 안 되는 걸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럼 서준이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운명이지 뭐.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 김 아줌마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운명이라니요. 제 손주가 고생하고 있는데 운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박 아줌마도 비슷했어요. 영희 씨, 나이도 있으신데 그만 힘 빼세요. 이미 충분히 하셨어요. 충분히 했다고요? 아직 서준이를 못 구했는데요.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법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포기라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가족들도 그랬어요. 남동생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했어요. 누나, 그만해요. 뭘 그만해? 그 일 말이에요. 이미 다 해봤잖아요. 아직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방법이요? 법에서 안 된다는데. 그래도 누나, 나이 생각해요. 67인데 그런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해요? 내 손주야, 내가 책임져야지. 손주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남의 아이잖아요. 현실을 인정하세요. 남동생마저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준이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 아이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굶고 있을 텐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매일 민수 영정 앞에서 다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서준이를 꼭 구해낼게. 포기하지 않을게. 몸은 지치고 마음은 부서져 갔지만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어요. 다시 사립탐정사무소에 갔어요. 소영이 새 주소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주에 깊게 숨은 것 같거든요. 그래도 찾아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낼게요.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탐정비로만 벌써 몇백만 원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서준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었거든요. 혼자서도 계속 찾아다녔어요. 시장 곳곳을 뒤지고
주변 학교나 병원에도 혹시 서준이를 봤는지 물어봤어요.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어떤 사람은 동정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서준이만 찾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서준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어디서 자고 있을까? 추위에 떨고 있지는 않을까? 밥은 먹었을까? 내 손주. 내가 지킨다. 매일 밤 그렇게 다짐했어요.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해도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소영이 새 주소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 뒷조사를 해봤는데요. 좀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어요. 뭔데요? 일단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탐정사무소로 갔어요.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제 앞에 놨어요. 며느리분이 도박 중독이 맞아요. 그리고 빚도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요?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채업체 돈이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2천만 원이라니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문제가 많아요.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고 폭력 전과도 있어요. 폭력 전과요? 네, 동거녀 폭행으로 벌금형 받은 적이 있어요. 서준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며느리분이 받고 있는 돈이 할머니께서 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받는다고요? 네,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되는데 몇 군데서 지원금 같은 걸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지원금요? 한부모 가정지원금이나 아동수당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신청해 놓고 실제로는 아이를 제대로 안 키우는 것 같아요. 점점 화가 났어요. 온갖 지원금을 받으면서 서준이는 굶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한 게 있는데요. 뭔가요? 병원 기록을 조사해 봤는데 며느리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정신과요? 네, 우울증이랑 도박 중독 치료였는데 중간에 치료를 중단했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그냥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탐정이 다음에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병원 기록을 조사하던 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요? 재활병원 쪽 기록이에요. 며느리분이 아드님 사고 후에 재활병원에 문의를 여러 번 했더라고요. 재활병원요? 왜요?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해요. 탐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아드님 장례식 때 시신을 직접 확인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 말이 신경 쓰였어요. 재활병원에 왜 문의했을까요? 며칠 후 다시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탐정님, 재활병원 얘기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얘기요? 사실 저도 좀 더 알아봤어요. 뭘 알아보셨어요? 재활병원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며느리분이 환자 면회를 몇 번 왔었대요. 환자 면회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아드님 사고 날짜 이후에 왔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혹시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제가 알아볼 수 있어요. 네, 알아봐 주세요.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좀 이상했어요. 할머니, 만나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혼자 오세요. 탐정사무소로 갔어요. 탐정 표정이 심각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재활병원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요? 탐정은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살아계세요. 뭐라고요? 아드님이 살아계신다고요. 지금도 그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사고 후에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는데 기억을 잃으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재활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럼 장례식은 뭐였어요?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아드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살아있다고요? 그럼 제가 2년 동안 뭘 한 거죠? 확실해요? 네, 병원에서 직접 확인했어요. 환자 명단에 있더라고요. 그럼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했죠? 그게 보호자가 며느리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족 면회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면회 금지요? 네, 환자가 충격받을 수 있다면서요. 점점 상황이 이해됐어요. 소영이가 민수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소영이는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면회도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죽었다고 했던 거예요? 아마도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탐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보내주시는 돈 때문이 아닐까요? 아드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더 이상 돈을 안 주실 테니까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소영이가 왜 연락을 피했는지, 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지, 왜 서준이를 만나지 못하게 했는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민수가 살아있다는 걸 숨기고 저한테서 돈을 받아내려고 한 거였어요. 아드님을 만나보시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당장 가야죠. 하지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소영이에 대한 분노, 그리고 2년 동안 속았다는 허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가 살아있다니요. 제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아들이 살아있었다니요. 그런데 동시에 화도 났어요. 소영이가 저를 이렇게 속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가요. 민수한테 가봐야 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모든 걸 바로 잡아야 했어요. 탐정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민수가 살아있을까요? 꿈은 아닐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간호사실로 갔어요. 박민수 환자 어머니입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시라고요? 그런데 보호자분이 가족 면회를 금지해달라고. 그 보호자가 며느리죠? 전 친어머니예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의사를 불러왔어요. 어머님, 환자분 상태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사고 후 2달 정도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깨어나셨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기억장애가 있으시거든요. 기억장애요? 네, 사고 이전 기억을 많이 잃으셨어요. 특히 최근 기억일수록 더 심해요. 지금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저를 기억할까요? 어머니는 기억하실 거예요. 어린 시절 기억은 비교적 남아있거든요. 의사 설명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살아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아들이 그렇게 고생했다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어요. 면회는 가능한가요? 원래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친어머니시니까 특별히 허용해 드릴게요. 민수 병실로 향하는 동안 다리가 떨렸어요. 정말 우리 민수가 살아있을까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민수였어요. 많이 말라서 인상이 달라 보였지만 분명히 우리 민수였어요.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세상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 민수야. 엄마야. 저는 민수 곁으로 달려가서 손을 잡았어요. 민수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엄마야? 그래, 정말 엄마야. 우리 민수.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왜 여기 있어? 기억이 잘 안 나. 교통사고 났었어.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거야. 교통사고. 맞아.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 민수는 머리를 감싸주더니 힘들어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하면 돼. 엄마, 소영이는? 서준이는 어떻게 지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민수야, 소영이가 너 죽었다고 했어. 엄마한테. 뭐라고? 죽었다고? 응, 그래서 엄마가 2년 동안 너 죽은 줄 알고 있었어. 민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돈 때문인 것 같아. 엄마가 서준이 양육비로 매달 1,000만 원씩 보냈거든. 양육비를 받았다고? 응, 2년 동안 계속. 민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소영이가 엄마를 속인 거네? 그런 것 같아. 서준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어요. 민수야, 서준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힘들어한다고? 소영이가 제대로 안 키우고 있어. 다른 남자랑 살면서 도박도 하고. 민수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내 아들이 지금. 응, 정말 안 좋은 상황이야. 민수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가야 해. 서준이한테 가야 해. 아직 몸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더 치료받자. 안 돼. 내 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누워 있어. 민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소영이가 언제까지 여기 온 거야? 한 달에 한두 번씩 왔대. 그럼 내 상태를 알고 있었던 거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서도.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도 화가 났어요. 소영이의 아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어요. 민수야, 소영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가족들이 충격받을까봐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 뭐라고?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 안 한 거야. 소영이가 민수한테도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가족을 생각해서라면서요. 그 사이에 엄마한테서는 돈을 받아내고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 민수는 조금씩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 엄마가 안 오는지, 왜 소영이만 오는지. 소영이가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너무 충격받아서 면회 오기 힘들어한다고 했어. 듣고 있자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서준이도 너무 어려서 병원에 데려오기 힘들다고 했어. 거짓말이었구나. 다 거짓말이었어. 진짜 나쁜 년이야. 민수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민수야, 지금 중요한 건 서준이야. 어떻게든 그 아이를 구해야 해. 맞아. 내가 직접 가서 데려올 거야. 아직 몸이. 괜찮아. 이제 기억도 많이 돌아왔어. 정말로 민수가 많은 걸 기억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소영이가 어디 살고 있어?
탐정을 통해서 주소를 찾았어. 그럼 지금 당장 가자. 민수야, 급하게 하면 안 돼. 소영이가 또 도망갈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 보자. 그리고 법적인 절차도 밟아야 하고. 민수는 답답해했지만 제 말을 들어줬어요. 의사를 불러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의사도 깜짝 놀라면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퇴원은 가능해요. 다만 정기적으로 검진은 받으셔야 해요. 드디어 민수와 함께 소영이에게 맞설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예요. 하지만 소영이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민수가 태어난 다음 날 저희는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이번에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간 거였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신고세요? 사기와 아동학대요. 경찰관은 민수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망신고가 들어와 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민수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자신이 살아있는데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낸 일, 아이를 방치하고 학대한 일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일단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도 연락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제 아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민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소영이 집에 영장을 가지고 갔지만 역시나 아무도 없었어요. 또 도망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민수가 살아있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모든 게 명확해진 거였어요. 계좌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 보내신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해 보죠. 그리고 병원 기록도 다 있으니까 거짓 신고도 입증할 수 있어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며칠 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준이를 찾았습니다. 어디서요? 길거리에서 혼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임시보호소에 있습니다. 즉시 달려갔어요. 민수도 함께였어요. 보호소에서 서준이를 만났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더 말라 있었고 옷도 더 더러워져 있었어요. 서준아. 민수가 부르자 서준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아빠? 그래, 아빠야. 서준이는 민수를 보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엄마가 아빠 죽었다고 했는데 아빠 안 죽었어. 여기 있잖아. 민수가 서준이를 꼭 안았어요. 저도 옆에서 서준이를 안아줬어요. 할머니도 있어. 이제 괜찮아. 서준이가 상담사한테 한 말들이 중요한 증거가 됐어요. 엄마가 밥을 안 줬어요. 아저씨가 무서웠어요. 아저씨가 때렸어요. 엄마는 밤에 나가고 안 들어와요. 할머니 만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고 했어요. 서준이 진술이 하나하나 기록됐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다. 2년간 속임수로 양육비 받아내. 손주는 방치, 할머니만 속아. 기사가 나가자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면서요. 이웃들도 제게 사과했어요. 영희 씨, 정말 미안해요. 포기하라고 했는데. 김 아줌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에요. 영애 씨가 맞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게 박 아줌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텼어요? 서준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소영이의 모든 범죄가 드러났어요. 계좌 추적 결과 제가 보낸 돈의 대부분이 도박과 유흥비로 쓰였어요. 아동 양육비로 받은 돈을 도박에 탕진했네요.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아냈어요. 완전히 조직적으로 계획한 거였어요. 병원 기록도 모두 확보됐어요. 소영이가 민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도 가족들한테는 숨겼다는 증거였어요. 2주일 후 드디어 소영이가 체포됐어요. 다른 지역에 숨어 있다가 잡힌 거였어요. 박소영을 사기, 아동학대, 아동방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뉴스에서 소영이가 수갑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같이 살던 남자도 공범으로 체포됐어요. 아동학대 공모와 사기 방조 혐의였어요. 서준이는 임시보호 조치를 거쳐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법원에서 민수에게 양육권을 돌려주고 저는 양육을 도와주는 것으로 결정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서준이를 보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할머니, 이제 안 떠나죠? 서준이가 불안해하면서 물어봤어요. 이제 절대 놓지 않아. 저는 서준이를 꼭 안으면서 다짐했어요. 아빠도 있고 할머니도 있으니까 괜찮아. 민수도 서준이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첫날 밤 서준이는 제 옆에서 잤어요. 중간중간 깨서 확인했어요. 할머니, 정말 여기 있어요? 응,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서준이가 안전한 곳에 돌아왔으니까요. 소영이는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사기, 아동학대, 공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됐어요. 피고인은 2년간 계획적으로 시어머니를 속이고 아동을 방치한 것이 인정됩니다. 판사도 이런 악질적인 범죄는 처음 본다면서 혀를 찼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제야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정말 길고 긴 싸움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서준이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밤에 자주 깨서 울었는데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서준이가 처음으로 배고프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동안은 밥을 차려줘도 잘 안 먹었거든요.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주는 계란 후라이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게 해줄게. 서준이를 위해 계란 후라이를 해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민수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매일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엄마, 서준이 태어났을 때 기억나? 그래. 뭐가 기억나? 병원에서 처음 안았을 때 너무 작아서 무서웠어. 민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민수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때 엄마가 울었잖아. 손주 봐서 너무 기쁘다고. 맞아, 정말 기뻤지.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여가면서 가족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서준이도 아빠를 조금씩 기억해내기 시작했어요. 아빠 예전에 그네 태워줬죠? 그래, 맞아. 더 기억나는 거 있어? 아빠가 책 읽어줬어요. 무서운 늑대 나오는 책. 민수는 서준이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이제 무서운 늑대는 없어. 아빠가 다 쫓아냈거든. 서준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서준이 웃음소리였어요. 이웃들도 하나둘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김 아줌마가 먼저 왔어요. 영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포기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괜찮아요, 언니. 이해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옳았는데 내가 틀렸어. 김 아줌마는 서준이한테 과자를 사왔어요. 서준아, 이제 할머니랑 아빠랑 행복하게 살아. 박 아줌마도 왔어요. 영희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버텼어요? 그냥 포기할 수 없었어요. 대단해요. 진짜 대단해. 마트 사장님도 찾아왔어요. 할머니, 앞으로 서준이 간식은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할머니처럼 용감한 분 처음 봤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상한 할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시장에 가면 상인들이 먼저 인사했어요. 할머니, 서준이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뉴스에서도 저희 이야기를 다시 다뤘어요. 이번에는 희망적인 내용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할머니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족을 지켜낸 할머니의 2년간의 투쟁.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할머니,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그냥 서준이 생각했어요. 그 아이만큼은 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었나요? 물론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할머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가족은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본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민수는 이제 새 직장을 구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일할 수 있었어요. 엄마, 이제 제가 벌어서 서준이 키울게요.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책임져야죠. 민수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믿음직스러웠어요. 서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점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 어떤 친구야? 지호라는 친구요. 같이 블록놀이 했어요. 서준이가 친구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상적인 아이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어떤 날은 서준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엄마는 잠깐 멀리 가 있어. 언제 돌아와요? 글쎄,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럼 할머니랑 아빠랑 계속 살 거예요? 그래, 계속 같이 살 거야. 좋아요. 서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수도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 뭘 고마워해?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그래. 엄마가 다 하신 거예요. 엄마가 우리 가족을 지켜내신 거예요. 민수 말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희 세 명이 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서준이는 그네를 타고 민수는 뒤에서 밀어주고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평범하고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이런 일상을 되찾기 위해 2년이나 걸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서준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민수도 다른 쪽에서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서준이의 작고 따뜻한 손과 민수의 큰 손을 느끼면서 생각했어요. 가족은 버려지는 게 아니다. 지켜내는 거다.
세 명이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면서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가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있는 거였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민수 아버지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가족 이제 다시 함께야.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서준이는 제 품에서 깊이 잠들었어요. 민수도 옆방에서 편안히 자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서준이 자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이제 정말 괜찮구나.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밖에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어요.